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중소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올해로 35회째를 맞이한 중소기업 주간의 첫 번째 행사입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국회 윤영석 기재위원장님과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님, 김병준 전경련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유성걸 기재위 조세소위원장님과 방기선 기재부 차관님, 조주연 중기부 차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정희 중앙대 교수님과 주제 발표를 해주실 고영선 KDI 부원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다시 뛰는 한국경제, 도약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반도체나 이타전지 분야에서 강국으로 도약했고 그 외에도 K-팝, K-뷰티, K-푸드 같은 한류 상품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저는 지난달 미국 북긴 방문 시 경제사절단으로 방문해서 미주 한상총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오는 10월 미국 LA의 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최될 세계 한상대회에 KBG관을 만들어서 뷰티와 식품 등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을 입점시키는 등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적극 노력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대외 위상이 높아져서 우리 중소기업도 세계 어디를 가나 환영받고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큽니다. 중소기업과 한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노동개혁입니다. 노동개혁이 되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도 어렵고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중소기업들이 사실 많이 힘들었는데 다행히 이번 정부가 노동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주 52시간도 현재 경직된 제도보다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근무제도로 바꾸면 근로자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게 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노동정책입니다. 연장 근로를 유연하게 해서 주문이 몰릴 때는 근로자들이 일을 더하고 일이 없을 때는 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중소기업들도 노사 합의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동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경제가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를 기대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돼서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열어주시고 또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윤영석 위원장님, 또 윤관석 위원장님, 유성걸 위원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기문 회장님, 또 바쁘신 공무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방기선 차관님과 조지현 차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발제를 하시고 또 토론을 하시고 하는데 우리 고영선 부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소기업계의 최대 축제인 중소기업 기간이 시작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정말 여기 김기문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중소기업인들께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국내외 이 전문기관들이 추정하기를 우리 성장률을 거의 1.5% 중반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경제적인 불황이나 어려움이 이게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의 잠재 성장률, 우리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10년 내로 가면 지금 현재 잠재 성장률이 거의 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지금 이대로라면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더더욱 대외 환경도 글로벌 공급망들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의 무기화라든가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 환경도 또 우리 대내적 조건도 다 나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결국 우리가 힘을 내서 더 잘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하시고 방일하시고 하면서 어떻든 미국에는 가치 동맹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그 위치를 알리고 또 일본에게는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자 재촉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대외 환경을 상당히 개선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워낙이 우리 경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기재부 차관님 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님 이제 참석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든 지금 기업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좀 완화를 해서 기업이 더 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김기문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동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기업이 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또 유성걸 우리 위원장님 지금 세제위원장 맡고 계시는데 지금 이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제를 좀 잘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이 이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기업의 경쟁력이고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곧 대기업의 경쟁력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그야말로 상생하지 않고 또 소위 공진화하지 않고는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어서 이 대기업들이 그 공진화의 그 가치를 좀 깊이 인식하고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경련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들도 지금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또 기술 혁신과 경영 혁신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토론하고 또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중소기업 주간의 시작을 맞아서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그 노고와 또 그동안의 열정 이런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인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보배입니다. 기업인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오늘 한국 경제 활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게 된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영석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병준 정경련 회장님과 또 오늘 토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우리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관석 산자위원장님과 또 유성걸 우리 기재위 조세 소위원장님 그리고 기재부의 방기선 차관님 조주연 중기부 차관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발제와 또 토론을 맡아주신 고영선 KDI 부원장님과 이정희 교수님을 비롯해서 발표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소기업 주간을 맞이해서
전국의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도 축하와 함께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그러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첨단 기술과 성장 동력 발굴과 함께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서 정보기술, 제조업, 바이오 산업 등 국가 미래 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정책을 기조로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해서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K-칩스법을 통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백신, 수소, 미래 자동차 등 국가 전략 기술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25%까지, 또 대기업은 15%까지 공제하고 신규 투자 시에는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또 대기업은 최대 25%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법안을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야 협치를 통해서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류승걸 조세 소위원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 격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전망 기본법 제정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의 우리 기업들이 핵심 원자재와 또 소재, 부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국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현재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 신호가 지금 켜져 있고, 또한 2025년부터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기는 초고령 사회로 우리가 진입이 되면은 복지 지출 증가로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라 살림 채무에 대한 이러한 제동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 재정 수지 적자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이러한 재정 준칙을 지금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고 또 국가 신인도 제고로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 비용도 개선이 되어서 기업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 제고와 또 도약을 위한 뜻깊은 오늘 대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대토론회가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전국의 기업인 여러분께서 하는 모든 사업이 또 큰 성공과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국회 16개 정규 상임위 중에 이름이 가장 깁니다. 그만큼 맡은 분야가 많은데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화창한 5월의 날씨처럼 제35회 중소기업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한국경제 활력 모색 대토론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만큼 우리 기업들에게도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님, 저하고 이름도 많이 비슷한데 여러 차례 삼선하면서 같이 협력 사업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좋은 사업을
제안을 해주셔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중소기업 중앙회 김규훈 회장님, 그리고 전국경제연합회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사실 저희 산업에서도 관련법을 많이 통과시키는데 조세 관련한 부분이 많습니다. 세제 관련한 거. 그래서 우리 유성걸 기재위 조세소위원장님, 그리고 또 부처의 기재부의 방선 차관님과 중기벤처부의 우리 조지원 차관님, 반갑습니다. 또 발제를 맡아주시는 고영선 부원장님과 좌장의 이정희 교수님을 비롯한 5명의 전문가 패널들께서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소중한 의견 많이 기대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것이 수출이 한 축인데 최근에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서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도 위축되고 내수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좀 장기화되는 추세여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4월 수출액이 496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7개월째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난 4월 4일 날 대정부 질의에 나서서 우리 총리님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좀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부장 기업의 지속적인 지원 육성, 한일 경제협력이 진행되지만 그 부분도 아주 필요하다. 오늘 보니까 신문에도 중앙신문에도 김규현 회장님 말씀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무역 수지의 경우에는 지난해 3월 이후에 14개월째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 기록된 29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 이후에 가장 긴 기간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부진의 여파가 4월 제조업 취업자 수에 반영이 돼서 동기 대비 9만 7천 명이 감소했고 20년 12월 이후에 2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이렇게 해서 제조업 분야의 고용 부진은 확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기업인들이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대책도 같이 세워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 또 한국 경제의 대활력을 다시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계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희 산자중기원에서 산업정책 일반을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작년에 납품단가 연동제 여야 합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협치 정치한 산물로 보여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도와주셨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또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동반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에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인 일명 반도체법 등 여러 가지 관련한 경제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들도 통과가 됐습니다. 또 에너지 관련 법들, 공급망 관련한 법들도 저희들이 많이 심의하고 있고 또 올해도 속속 의미 있는 법들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자중기는 국회에서 지난 3월 통계로 법안 통과율은 전체 상임위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경제 활력을 위한 법들은 여야의 그 차이를 넘어서 최대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개혁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적극적인 대중소기업의 동방성장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인들 주체와 이를 함께 지원하는 국회 그리고 정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학계, 연구계 등 각계 전문가분들 모시고 오늘 한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하고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토론회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외에도 분야별 정책 토론회가 또 계획되고 있습니다. 5월 16일, 17일, 18일 3일간에 걸쳐서 상생협력 확산, 그리고 협동조합의 활성화, 노동규제 개선 등의 분야별 또 주제 토론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지피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대기업, 중소기업 모든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과 현재 어려움 극복하는 데 힘될 수 있는 입법과 정책 활동으로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재위원장 윤영석 위원님과 같이 하시는 의원님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유성걸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소기업 주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토론회는 사실 우리 윤영석 위원장님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또 윤관석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이런 토론회가 개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김병준 회장님 그리고 김기문 회장님 또 많은 그 중소기업 관련 분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고영선 부원장님 오늘 좋은 토론 자료 발제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목이 한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성장이라고 하면은 경제 성장은 한 국가의 성장 능력의 지속적 향상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결과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GDP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35,000불에 대해서 계속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정체된 1인당 GDP 전체적으로 봐서 GDP를 늘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 오늘 또 분야별 토론에서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앞에 회장님들 또 위원장님들 말씀 중에 답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노동 쪽입니다. 노동에 관련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늘릴 건가? 교육도 해야 되고 노조 관련된 제도도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마 생각을 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본 축적입니다. 투자 열심히 해야 되죠. 물론 투자 쪽은 수요 쪽이니까 생산 능력 쪽으로 보면은 생산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슈페터가 이야기했듯이 창조적 파괴가 이제 확실하게 추진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성장 관련돼서 수백 년의 역사를 보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위기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다는 게 기본적인 팩트입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고 또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이나 자본 축적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R&D를 포함한 기술 혁신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윤영석 위원장님 또 윤관석 위원장의 말씀대로 국회에서는 그런 R&D를 기술 혁신을 위한 관련된 제도와 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지금 R&D가 세계에 1, 2위 정도 됩니다. GDP 대비도 마찬가지고 또 예산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들 물론 전체 R&D 중에서 민간 R&D가 한 75% 되지 않습니까? 민간에서도 그런 R&D 축적,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조세 소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입니다. 제35회 중소기업 주관과 한국경제의 활력 모색 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영석 위원장님, 윤관석 위원장님, 유성걸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문 중앙회장님, 김병준 정경련 회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은 저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후에 한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 경제가 지난 60년간 세계 10위 경제 규모로 성장해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석유 파동,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등 큰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경제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를 살펴보면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 우선주의, 경제 블록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투자 활력이 좀 저하되고 생산 인구가 감소되고 또 생산성도 좀 정체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의 역동성에 좀 저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내 복합 위기에 대응을 해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다시 뛰는 한국 경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되는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여러 번의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창조적 혁신을 거듭한 우리 기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꺾이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리라 생각을 믿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께서 기업가 정신과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를 하고 또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 개편 등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 등 구조개혁과 창업 생태계 조성, 미래 시대를 대비한 혁신 인재 양성에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에서 제시해 주시는 귀중한 의견들을 귀담아 듣고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조주현입니다. 오늘 중소기업 주간 시작하는 날에 한국경제 활력 모색 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가 한 팀이 돼서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참으로 뜻깊고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징후가 나타나며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개최를 위해 발벗고 나서주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님, 전국경제인연합회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엄중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서 나타난 고물가와 고금리, 미중 무역 분쟁에서 출발한 탈세계화, 그리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주요국들의 각축전 등으로 글로벌 경제 전반에 활기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수출과 내수가 주춤한 상태로 7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활로 개척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중동, 남미 등 신흥국으로까지 중소기업 수출 시장을 확장하는 한편 디지털, AI,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유니콘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복합 위기로 인한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8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10조 원 규모의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와 복수 의결권은 국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신 결과 마침내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을 촉진하고 우리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갈 길은 멉니다. 말씀 주신 대로 노동과 세제 및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개선하는 것에 정부가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가치 있는 것은 진전이며 서로 협력하는 것은 성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가 헨리 포드의 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한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도약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되는 건설적인 의견이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주제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 아주 의미심장한 주제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고영선 연구부원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KDI의 고영선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뜻깊은 자리에 발제를 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체는 누구인가? 뭐 기업가, 근로자, 투자자, 소비자 여러 가지 주체가 있겠지만 저는 핵심적인 주체는 기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이윤 기회를 포착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생산 방법을 발견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투자자를 모아서 공장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수익을 내는 그 모든 과정의 핵심은 기업가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스티브 잡스의 사진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새로운 상품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소비자들은 모른다. 기업가들이 그들에게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보여줄 때까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업가 머릿속에 있는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현대에서 처음 만들었던 대형 유조선입니다. 아틀란틱 배러너에 치는 주식 사진인데요. 우리 그 정주영 회장님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사실 해외 구매처를 확보하고 외화를 조달하고 기술을 도입하고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을 건설하고 근로자를 고용했던 이 모든 역할은 사실은 기업가의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하긴 했으나 이 모든 불확실성을 뚫고 사업을 일궈낸 사람은 사실 기업가였습니다. 80년대 들어서는 기업들이 이제 스스로 새로운 산업을 찾아내고 기술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은 그 이병철 회장의 호암자전을 읽어보면 사실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미국이나 일본을 찾아다니고 하면서 굉장히 인텐시브한 그 공부를 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고 투자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80년대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정부보다는 민간이 훨씬 더 많은 자금력과 정보력과 어떤 해안을 가지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80년대 이후에 R&D 투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지금 민간 부분이 국가 R&D에서 차지한 비중은 4분의 3입니다. 여기 제가 3분의 1라고 썼는데 제가 잘못 쓴 것이고요. 아까 우리 유성걸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4분의 3을 민간이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는 국가가 한 역할은 제가 볼 때는 크지 않고 민간이 다 거의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기술 투자를 하면서 해외 시장도 개척을 했습니다. 특히 90년대 이후에 이제 동구권 개방하고 중국이 개방하고 인도가 개방을 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또 생산성을 이제 빨리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산업별 노동 생산성 추이인데요. 특히 제조업을 보시면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은 9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비스업에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기술 투자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90년대 중반에 가서는 서비스업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제조업의 생산성은 서비스업의 2배 가량에 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기회 포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생산 방법을 만들어내고 동일한 비용으로 경쟁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증대되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밤에 위성으로 찍은 북한과 남한의 상황인데요. 저는 감히 남한은 창조적 기업가의 나라였고 반면에 북한은 지대 추구자의 나라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러한 명암을 가른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기업가의 이윤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죄송하지만 기업가는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지대 추구 행위와 사실 가치 창출 행위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사실은 지대 추구를 할 그러니까 독점이나 이권이나 부패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뭐 나쁜 분들이 아니라서 저라도 이런 경쟁 상황에서는 특히 일순간의 방심이나 불운이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자기가 무슨 밥상을 차리기보다는 남이 만든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기가 쉬운 거죠.
저는 정부의 그동안 핵심적인 역할은 기업들이 지대 추구가 아닌 가치 창출에 매진하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60년대에 시작한 수출진흥 정책은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외국 기업들과 실력으로 경쟁하도록 유도했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경쟁력 향상과 우리나라의 빠른 성장의 배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1960년대의 소득 수준과 2020년의 소득 수준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960년에 저소득 국가였던 나라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도 저소득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고소득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수없이 많은 우수한 기업이 출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이러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KDI가 전망한 향후 성장률이고요. 비관적인 경우에는 2050년에 가서는 성장률이 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도전 요인이 우리 앞에 전기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의 발전이나 탄소 중립,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인구 구조 변화 등등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나 노동시장이나 국민의식 여러 측면에서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식경제에 필요한 인적 자본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기업이 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반드시 낙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국 같은 선진국을 잘 따라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산업 측면에서 보자면 전통 서비스업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표는 산업별 고용 비중과 노동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전통 서비스업이라 하면 저는 이제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이제 기타 서비스업, 특히 뭐 동네에 많이 있는 미장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통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전체의 한 30% 정도 됩니다. 반면에 노동 생산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보시면 2,900만 원입니다. 연간 2,900만 원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잘 눈에 안 띄지만 이런 저산업, 저생산성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은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대기업, 여기서 이제 250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OECD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250인 이상 기업에 대비했을 때 250인 미만 기업의 노동 생산성은 약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이 다른 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격차가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술력의 차이라고 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전체 기업 부분의 R&D에서 250인 이상 기업이나 500인 이상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데, 우리나라에선 절대적으로 이 대기업들이 R&D 투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성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높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250인 이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우리는 27%,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독일이나 많은 선진국들은 250인 이상 기업의 고용 비중이 큽니다. 우리가 뭐 독일을 예컨대 중소기업의 천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 내지 대기업들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정책 측면에서 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규제 개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역대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 정부도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민원을 모아서 처리하는 정도의 노력이고, 노동 규제와 같은 핵심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 개혁이 미흡합니다. 노동시장의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정규직 보호가 굉장히 경직적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별 해고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을 때 금전 보상보다는 원직 복귀가 이제 원칙인 상황입니다. 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 사용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노사 관계는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노조는 국지적인 이해관계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건설 노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노조가 국가 전체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가 전체의 실업률, 그리고 국가 전체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 이런 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시장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는 빠른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기업이 창출, 확장, 변신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매우 불리한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공교육도 문제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구글에서 찾은 사진인데요. 10% 내지 20%의 학생들만 깨어 있고 나머지 학생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공교육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문제입니다. 지식 기반 경제에 필요한 창의 인재 양성에 굉장히 불리하고 또 더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교육이 번창하면서 중소소득계층 간의 기회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선행학습 내지 대학 입시만 하고 있고 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근본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 구조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직적인 근로자 보호가 양립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는 방금 보여드린 공교육의 정상화 문제 그리고 공급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양립 가능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특히 중소사업체의 보호 지원과 경쟁력 있는 중견 대기업의 출연은 양립 가능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를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과연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실증적인 분석과 정직한 토론 그리고 이해와 양보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금은 낮은 품질의 갈등만 나오면서 이런 문제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연구계나 학계에 계신 분들도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은 저를 비롯한 이 연구계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제가 도식화해 본 것인데요. 어떤 사회적 여기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사회적 문제의 인지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인지가 되면 국민들이 정부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뭔가 심각한 고민을 거쳐서 대책을 만들기보다는 성급하게 정책을 만듭니다. 이제 제가 할 때 저희 총리가 그걸 덫치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성과가 없고 국가 자원만 낭비를 하고 사회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결국 다시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과 좀 과장된 이야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정부에 잠시 몇 년 동안 이제 근무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예컨대 중소기업 부분만 하더라도 제가 짐작컨대 아마 사업이 수백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있었던 고용부도 마찬가지고 산업부도 마찬가지고 사업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이 사이클이 매년 계속되면서 효과는 없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계속 만들어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런 사회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부분에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개혁이 필요합니다. 규제 개혁도 필요하고 특히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고 교육 개혁도 필요하고 해야 되지만 가치관이 충돌하고 기득권이 반발하고 또 정치권이나 정부의 영향이 추업한 상황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갈등을 조정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우리의 현실 모습이고요. 앞으로 각 분야에서 각자 앉은 자리에서 자기가 할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이정희 중앙대 교수님,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님, 허준영 서강대 교수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님 모시고 저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또 앞에서 또 축소와 격려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아마 한국 경제가 상당한 위기적인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은 뭐 공감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한국 경제가 늘 위기에서도 그 극복을 잘하여 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잘 극복돼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아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경제를 다시 활력을 넘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도 잘 들었고 오늘 토론 또 좋은 토론이 기대됩니다. 오늘 5분의 토론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그 순서를 제가 소개시켜주는 순서대로 이렇게 이따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추문갑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경제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허준영 서강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자로 우리 정부 측에서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소개시켜 드린 대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30분 정도, 12시에 일단 이제 끝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토론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이 5분 정도밖에 토론 말씀을 하실 여유가 좀 많이 못 드리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추문갑 본부장님부터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추문갑입니다. 오늘 중소기업 주간 행사 첫 개막 행사에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님들, 그다음에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님들, 그리고 중소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우리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1월에 발발하고 엊그제 이제 정부가 엔데믹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는가 싶더니 정말 더 큰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합 경제 위기라고 고부채, 그다음에 고환율,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 간의 그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또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 문제, 그다음에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 정말 중소기업을 둘러싼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중소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문제들, 특히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그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복합적인 위기, 특히 뭐 대기업은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뭐 자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이제 99%의 고용의 81%를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중소기업들의 무분별한 지원도 이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고, 중소기업들도 이제 보호의 육성보다는 개별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도 갖춰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 스스로 현재 위기 상황을 대응하는 부분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몇 가지 그 경제 구조 개선, 그다음에 정책 지원을 통한 꼭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이 저는 우선 고용 노동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 김기문 회장님께서도 그 획일적인 주 52시간 제도를 좀 유연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우리 경제도 많이 발전하면서 획일적인 52시간 제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일감이 몰릴 때는 정말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서 야근을 통해서 낙지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일이 많을 때는 일을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좀 쉴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반드시 좀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외국 인력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에 그 언론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보면 지금 우리 일터를 보면 그 산업 현장은 기본이고 호텔, 그다음에 농어촌, 가사도우미, 그다음에 노인 요양원까지 어느 곳 하나 사람이 부족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속에 외국 인력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을 보시면 중소기업들 아무리 채용 공고를 해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업종은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가 업종별로 커트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외국인이라도 좀 쓸 수 있게끔 하는 외국 인력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부채 관리 부분, 우리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고 가계 부채도 1,000조가 넘습니다. 우리 1995년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8.8%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국가 부채에 대해서는 그 재정 준칙을 빨리 하루빨리 도입을 했더라도 우리나라 국가 부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4대 보험 문제도 정말 후세대에게 미뤄줄 게 아니라 연금 개혁도 빨리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할 말은 많지만은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용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또 국가 부채에 대한 이런 문제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경업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갔고요.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90년대까지 이제 상당히 고도 성장을 하다가 90년대 초반 들면서 5년마다 1.1%씩 성장률이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생산 요소의 확대나 모방형 기술 진보 기술을 통한 이제 성장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그러니까 예견된 침체였죠. 그러니까 워낙 유동성을 많이 풀었다가 이걸 긴축할 때 과거에 보면 항상 이제 나타나는 이런 경제 침체 속에서 세계 경제가 이제 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비관적인 전망이 상당히 높게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을 예상을 하다가 지금 KDI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1.5 내를 이제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거는 이제 무조건 보면 이제 반도체의 수출, 그다음에 대중국 수출 둔화 이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한 14개월째 연속 지속이 된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좀 불행한 것은 이제 앞으로 탈세계화라든가 자국 중심의 신산업 정책 뭐 이런 거를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이제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장기적 추세로 보면 수출이 크게 이제 과거처럼 기여를 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가계 부채 얘기도 부채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우리나라 부채가 6천조가 넘으니까 GDP 대비 280%가 지금 넘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수 또한 그렇게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 수출 모두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라든가 한계 기업들을 대출되는 이런 이제 구조 조정의 기회로 좀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불행한 건 현재보다도 미래가 훨씬 더 이제 암울하다는데 좀 우리가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모든 나라가 미래 이제 패권을 위해서 글로벌 혁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게 미래에도 이제 우리가 큰 기대를 걸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발표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게 저성장을 극복을 하고
미래에 이제 다시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을 재고를 해야 된다고, 기업가를 재점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업가 정신은 이제 제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어떤 나라가 어떤 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가 정신 수준이 결정이 되고 그 기업가 정신이 발현이 될 때 경제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OECD 국가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재점화하기 위한 이제 규제 개혁 그걸 과감히 이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 시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4차 산업 혁명 들으면서 혁명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노동 형태도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규직보다는 시간제라든가 프로젝트형 이제 이런 단기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노동 경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공정한 노동 시장, 임금 체계 개편, 그다음에 기업과 노동자와 간의 균형을 좀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창의적인 노동 시장, 다시 말해서 노동 시장에서 원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탈중국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했죠.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던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이제 앞으로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중국화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탈중국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을 해서 유통 기업들을 빨리 유치를 해야 되는 거가 첫째고 일본처럼 중국에서 나와서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인도로 가는 기업들도 이제 유통 기업으로 간주를 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 재편 과정에서 지금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IRA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지금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서 좀 이게 좀 유예가 되고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실장님께서는 뭐 특히 일본의 30년에 혹시 답습하는 이제 우려 부분들을 좀 강조하셨고요. 특히 이제 우리의 대응으로는 특히 우리 기업가 정신 부분들 이 부분들이 제고돼야 되는 부분들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허준영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먼저 마련해 주신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분들과 정경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고영선 부원장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건 자료가 좀 있는데요. 그 고영선 부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약간 첨언 정도의 얘기.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 활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떨어지고 있는지를 좀 몇 가지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준비되나요?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됐나요? 네. 제가 자료를 미리 보내드렸는데요. 그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성장 둔화의 원인은 어떤 산업 측면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그 산업별 생산성 격차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비스업의 그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서 좀 낮은 부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로 보면 이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 그래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랑 좀 비교해 보면 그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 고용 비중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OECD 국가를 비교를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한국도 그런 추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은 계속해서 부가가치 비중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고용 비중은 떨어지고 있는데 부가가치 비중은 제조업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제조업 쪽에서의 생산성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대비 제조업,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 거의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서비스업의 생산성 부분이 좀 낮은 부분이 좀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의 첫 번째 원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출 수요의 감소가 생산성 둔화의 성장 둔화의 또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8세계화의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보이고요. 아무래도 내수는 이제 확장성이 좀 낮은 데 비해서 수출이 좀 확장성이 크고 그리고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경제가 가지는 수출 중심의 어떤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수출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제약되는 부분, 이게 단순히 어떤 경기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좀 제약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성장을 잡아먹는 두 번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가 이와 관련해서 있는데요. 중국이 최근 들어서 그 리오프닝을 하면서 내수 중심의 성장 모델을 지금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누리는 어떤 반사 이익이라는 게 이전보다는 좀 줄어든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정리 요약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이 그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조금 더 고용이나 그러니까 그 노동 생산성이나 임금의 측면에서 좀 더 열악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생산성, 저임금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OECD 국가와 뭐 경쟁력 같은 것을 비교해 보면 유사한 규모의 제조업 경쟁력은 우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이 구성 비율에서 중소기업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유사한 규모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사실은 조금 전 세계 평균 OECD 평균보다 약간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규모 측면에서도 서비스업도 굉장히 영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성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하다. 뭐 그런 얘기가 또 하나의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도 성장기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정책 제형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고도 성장기에는 사실은 수출 기업 대기업에게 유리한 어떤 산업 정책들이 있었던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중소기업 정책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책적인 접근이 약간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생산성 향상의 정책이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워낙 높고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활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업별로 생산성 격차가 이제 상당히 크다는 이런 지적과 함께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서비스 산업의 저생산성의 문제를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특히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카이스트의 배종태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중소기업 주간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첫 행사에서 우리 한국경제 활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오늘 토론자로 나서게 돼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고영선 부원장님께서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나 이걸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이제 특히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들 중소기업 이야기할 때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력 문제, 또 자금이나 투자 문제, 시장 문제, 또 기술이나 정보 문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많은 정책을 입안해왔고, 또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도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서 늘 새로운 제안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러한 어떤 정책 입안이나 이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정책의 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동안 혁신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기술 혁신, 경영 혁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의 혁신이 정말 필요한 시기다. 근데 왜 실행을 못하느냐? 여러 가지 장애 요인,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행이 핵심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슈는 이 경제 성장의 문제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뭐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함께 봤을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딪힌 그런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그런 사고나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까지 왔던 방식으로 이랬으니까 요거 조금 개선하고 요거 조금 개선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이미 우리가 다 했겠죠. 이제 다른 그 수준을 넘는 방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과거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해결하지 않고 늘 이런 토론회에서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이런 이슈들, 노동의 문제도 그렇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의 그 혁신이랄까 어떤 좀 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이 사고, 이 정책이나 이 문제를 보는 사고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 성장의 이슈만 넘어서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 하는 이런 관점이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이런 논의를 할 때 많은 이제 정치적 논리도 있고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이제는 정말 에비던스 베이스드, 증거 기반으로 하는 자료들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에비던스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 위해서 물론 연구기관이나 여러 현업에서의 좋은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이고, 이제는 또 이 정책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뭘 할까 이런 것보다도 이제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어떤 방식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5년 후 10년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걸 하기 위해 지금 뭘 해야 될까 하는 논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초창기에는 우리가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그런 걸 늘 해왔는데 요즘에서는 어떤 먼 이야기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그런 관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는 이렇게 비전이나 이런 목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세 가지로만 우리 한국의 미래 모습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하게 본다면 대체 불가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자. 대체 불가의 나라. 그래서 대체 불가라는 게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없으면 그런 어떤 세계 지속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이게 돌아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대체 불가의 나라를 만들자. 두 번째는 앞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기업가 정신의 나라를 만들자. 그 부분들, 기업가 정신이 단순히 우리 기업가,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촉진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규제 완화 등등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중소기업의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 세 개를 우리 비전으로 해서 출발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기업가 정신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영역의 노력들은 계속하되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게 똑같이 이 지방 육성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지방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발전시키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가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솔루션, 그리고 그것을 해내는 어떤 기업가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요즘 K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서 새로운 우리의 모습들, 특히 이제 우리가 빠르게 어떤 일을 추진했고 전략적으로 추진했고 우리가 스마트하게 추진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방식을
통해서 이 모든 그 문제 해결의 어떤 초점에 기업가 정신의 어떤 접근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살펴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각 분야에서 우리가 노력해왔던 부분들은 계속하되 그걸 넘어서서 오히려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이런 두 개의 시각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나 이런 그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종태 교수님께서는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행에 있어서 아마 혁신이 필요하다. 아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효성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혁신을 강조하시면서 사고와 또 데이터 기반, 또 미래 어떤 상황의 어떤 그런 반영하는 이런 측면의 혁신과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의 제고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재한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고영동 부원장님 발제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정부도 그 기업 현재 한국 경제를 이끌어 큰 원동력이고 핵심이라는 사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지원해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요. 현 정부도 그래도 과거 1년 동안 그 기업 중심, 민간 중심, 그리고 시장 중심으로 그 경제 운영 기조를 과거의 정부 중심에서 변경하여 운영해 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는 그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사회, 미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향후로도 이런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 정책 방향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소개드리면 먼저 기업의 투자 확대를 굉장히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작년부터 금년까지 기업 투자에 대한 그 법인세율 인하라든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여러 가지 세제 지원 방안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년도에 충실히 실행하면서 그 과거에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니터링해 가면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 정책을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규모 투자라든지 아니면 민자 사업 이런 것들이 여러 입지라든지 규제 아니면 인허가 규제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TF를 구성해서 만약에 투자에 여러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그 부총리 주재로 경제 규제 혁신 TF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중요한 규제라든지 핵심 규제들을 다뤄서 기업 활력을 그 경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 활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저희 차관에 말씀하신 전부처적으로 신성장 4.0이라는 전략을 추진해서요. 그 미래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그리고 그 전략 산업에서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부문에서 민간 중심으로 한 15개의 선도 과제를 프로젝트 중심으로 선정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앞으로 4, 5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실행하려고 노력할 것인데요. 정부는 이 프로젝트는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는 그에 따른 재정 지원 그리고 각종 인프라 정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이 제조업 대비 굉장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게 된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조업 대비해서 R&D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서비스업이 조금 차별을 받아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만큼 혁신이 적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그리고 서비스업 산업 내에서도 굉장히 융복 화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체계가 따라가지 못한 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법법을 금년 중에 제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만들어서 추가로 법안을 제출해서 금년 중에는 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라도 이제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 전략을 각 부처별 TF를 통해서 만들어서 하반기 중에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 지원인데요. 현재 고물가라든지 고금리 그리고 이런 글로벌 경제의 복합
위기에서 제일 고통받는 게 아마 중소기업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중심으로 이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80조 원 수준의 자금제 대책이라든지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을 통해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을 충분히 모니터링하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납품과 연동제가 이제 원가 연동제가 시행돼서 금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제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 하위 법령을 정비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구조개혁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이해관계자 간 국민들과의 사회적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노동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에 대한 구조개혁을 또 충분히 앞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가 제일 직면하고 있는 인구위기 위험이라든지 그리고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위한 탄소 중립 등의 정책도 충분히 어드레스해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들은 뭐 꼭 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부분들은 아니고요. 향후 뭐 기업, 민간,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이런 경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재환 국장님께서 지금 뭐 앞서 쭉 발표라든가 토론에서 지적되고 여러 가지 좋은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그런 대응 노력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김재환 국장님께서 또 기재부의 정책 조정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규제라든가 뭐 규제 개혁 또 노동 개혁이라든가 또 정책의 어떤 그런 혁신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정책 조정의 어떤 그런 중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정책 조정에 좀 더 역할 강화를 통해서 이런 많은 분들이 좀 해결되면서 우리의 경제가 좀 활력을 찾았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제 좀 지났는데요. 혹시 한 분 정도만 우리 플로어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한번 질문 의견 받고 네, 본인 소개하시고 손들어 주셨는데 마이크 본인 좀 소개하시고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병준 이사장인데요. 그 고용선 연구부원장님의 주제 발표를 잘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체는 누구인가 이거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가장 앞에 이제 배열해 가지고 표시를 해줬는데 다른 패널 두세 분님들도 기업가 정신을 오늘 계속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부의 어떤 요인도 있지만 내부에서 생기는 이 불확실성이 많은데 그 중에 노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정치가 너무 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대 개혁뿐만이 아니라 정치 개혁도 해야 된다. 기업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용선 연구부원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혹시 한 분만 꼭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은 없으면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정치 개혁이라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라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 개혁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뽑는 건 다 국민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를 위해서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를 포함한 우리 사회 각 부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의견들 좀 더 듣고 좀 여러 가지 우리 토론자분들도 의견도 좀 추가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우리 또 대중소기업의 역할, 정부의 역할들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한국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혁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 돌파구를 열어야 될 텐데 이런 이제 우려와 또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한 정부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정치 모든 또 국민적인 어떤 그런 또 이 의견들 이런 부분들이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규제라는 부분들은 그동안 모든 정부가 새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규제를 하겠다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은 별로 크지 않았던 것이 이 어려운 이 규제 개혁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피해갈 수 없는 이런 도전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과가 나서 한국 경제가 다시 또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